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7분이 좀 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간략한 시장 이야기는 항상 해야겠죠. 제가 시장 이야기를 왜 항상 하는지, 그리고 항상 지수를 먼저 확인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정보를 얻어보자, 정보를 얻는 어떤 팁 정도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뉴스라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정치발 뉴스랑 진짜 경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식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뉴스를 좀 분리해서 좀 보자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정치발 뉴스가 아닌 경제발, 진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뭔지 한 3개 정도를 오늘 눈에 띄는 뉴스를 좀 나왔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를 일단 먼저 보면, 요즘엔 저도 모르게 자꾸 코스닥을 먼저 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코스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보다도 코스피의 시장이 8배, 7배, 8배 정도, 지금 7배 정도 비슷하겠네요. 7배 정도 살짝 넘는 건데, 코스피 시장이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방향이 죽으면 코스닥도 어느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오늘까지의 분산 일자를 보면 꽤 많습니다. 다섯, 여섯, 한 11번 정도의 어떤 분산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단위 때는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수로서 어떤 매물대 역할을 좀 강하게 할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아마 약세로의 전환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활발한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자제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방향이 약세로 전환이 돼버리면 꽤 많은 종목들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손이 빠른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세 전환의 그러니까 매도를 함으로써 어떤 매도세를 본 이후에 매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들보다. 그래서 코스피는 주의해야 된다. 분산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코스닥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오늘 어떤 특이한 캔들의 모양이 좀 나왔는데요. 흔히 이 캔들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시장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하지만 하루에 고가와 저가의 어떤 변동은 좀 있었던, 하지만 마무리는 시작가와 비슷하게 끝나는 것을 이제 도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승 과정 안에서의 이 도치형 캔들이 이렇게 딱 나왔다.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정도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캔들 다음에 보통 상승으로 가는지 하락으로 가는지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까지의 어떤 코스닥의 방향성을 좀 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오전에 시황에 한번 썼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고객분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해서
그죠?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것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혹은 이것으로 인해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흔히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 사채인데 일반 사채가 아닌 특수채에 포함을 하는 거죠. 특수채에 포함을 하고 이것을 주식으로도 전환해 줄 수 있겠다 있는 이런 좀 기능이 있는 어떤 사채입니다. 이 말은 어, 이 전환사채라는 것을 발행하는 것을 이제 고객의 입장과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환사채 발행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아마 저절로 알 수 있을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 자신의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렇죠? 사업을 잘해서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가지고 순이익단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해서 그 장사를 잘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현금 흐름이 쌓이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는 회사들은 현금 흐름이 쌓이겠죠. 그리고 빌린 돈은 갚을 테고 투자도 할 테고 그렇죠. 보통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최근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SKC 코론 PI에 대해서 한번 좀 현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잘 보이게끔 한번 펴볼게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통 저는 투자자 분들한테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은 현금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벌게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맨 위에 단에 보면 쌓일 거고 이것의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면 이 검은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기초 단계 수준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이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은 뭐냐면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돈이 들어오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서 돈이 나갔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용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들이라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는 어떤 돈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 그리고 투자 활동도 계속 해야 되니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고 마이너스, 재무 활동으로 인한 어떤 좀 빚도 좀 갚고 할 일이 있으면 갚아야겠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무제표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놀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재무제표가 있느냐.
근데 그 완벽하다라는 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14년도부터 계속 플러스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지금 3분기까지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4분기까지 1년치가 다 나와버리면 현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 계속 매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R&D 투자를 꾸준히 하고 공장도 짓고 뭐 해야 그 다음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성장하고 남는 돈들로 인해서 계속 빚진 거 있으면 돈도 갚아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어느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갑자기 또 안 나는데 이거죠.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다면 남한테 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깔끔하고 아까 제가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이런 회사들은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때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아주 커져서 이제 성숙된 회사에서 보면은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플러스가 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분간해 가면서 보셔야 되고 하지만 흔히 성장주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를 볼 때는 그래도 재무제표가 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할 때 방식, 돈이 필요할 때 일반 회사의 방식, 회사는 스스로 해결한다. 두 번째는 은행에 간다죠. 세 번째는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한다. 네 번째는 지금 같은 어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인데 이것이 가장 좋은 거고 스스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가는 겁니다. 은행을 갔더니 은행을 가면 뭐라고 합니까? 담보를 요구하죠.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담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 내다 보면 영업 그 이익이 거의 다 훼손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주한테 하자니 주가가 아주 빠르게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이 전환사채라는 것인데요. 전환사채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쿠폰, 제로 금리의 어떤 전환사채도 많아요. 뭐냐면 은행 이자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 이자보다 전환사채는 이자가 낮아요. 하지만 기능이 있다고 했죠.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주식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컨셉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오른다면 소비자도 투자자도 별로 이렇게 뭐 손해 볼 건 없죠.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신라젠 같은 경우가 1년 전에 만 얼마대였거든요. 신라젠이. 지금 10몇만 원이니까 한 10배 이상의 전환사채를 샀던 사람은 수익을 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신라젠 참고로 11월 27일경에 요때 전환사채 물량 148만 주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회사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만 올라준다면 원금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식으로 교환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호재냐 악재냐에는 상당히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에는 어떤 공장 증축에 관한 어떤 무언가 혹은 R&D에 관련한 어떤 무언가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라는 어떤 좀 포장을 좀 하는데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아주 좋은 회사들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안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뭐 그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SKC 코롬PI나 최근에 이런 회사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환사채를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대신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겠죠.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이자를 2%를 주고, 그죠? 근데 만약에 10,000원의 그 전환사채를 샀는데 2% 수익을 확정 지어주고 플러스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올라서 15,000원이 된다. 이러면 15,000원의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그래서 뭔가 손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좋다라면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사겠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환사채나 어떤 무언가의 이슈가 없는 아주 평탄한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그런 회사를 봐야 되고 굳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시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코스피는 약하다. 분산이 꽤 많이 11차례 정도 일어났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아주 강하다. 바이오 위주로. 근데 바이오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도 같이 오르긴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쪽도 같이 가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투기적이다라고 한 번에 어떤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바이오의 대장주격인 신라젠이 11월 27일 날 어떤 근처로 해서 지금이 벌써 11월 21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 어떤 물량이 나오면 하락을 좀 보이겠죠. 그때 어떤 약간의 어떤 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또 듭니다. 신라젠이라고 하면 사실 어제 급등을 했죠. 상한가를 치고 오늘 꽤 높은 고가가 19%까지 올랐다가 오늘 쭉 빠졌거든요. 이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라젠이 왜 이렇게 마지막 휘날레가 안 나오나라고 좀 의아해했는데 이제 휘날레가 나오는 것 같고 이 휘날레를 통해서 이 주식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시점은 11월 27일경쯤에 이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봐야 된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쪽에 실적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바이오주들은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기대감, 이 수급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로 가는 주식을 수급으로 가는 주식을 수급으로 이해하지 실적인 논리로 이해하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할 주식도 없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겠죠. 셀트리온이나 한미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몇 개 종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이오는 수급이 우선이라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달라질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오늘처럼 어떤 신라젠에서 꽤 큰 대량 어떤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거, 그러니까 흔히 스파이크가 났다라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매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초기 때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은 한번 버텨볼 만한데요.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이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모험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뉴스를 좀 보는 것을 한번 권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카페인데 요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뉴스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처음에는 오늘 홍종학 장관이 내정됐죠.
두 번째는 어, 게임 관련한 어떤 뉴스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뉴스 보도 자료가 있었고, 요 세 개를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정치발 뉴스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 정치발 뉴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어떤 이유인지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발 뉴스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뉴스는 정치 뉴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근데 경제발 뉴스까지 정치발 뉴스로 같이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최근에도 보면 지진이 났잖아요. 포항에서. 포항 지진이 났는데 저는 상당히 놀란 거가 있었는데, 주식 한 전문가가 방송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그날에 시장 코스닥이 흔들렸다고, 그 사람은 코스닥에 단기 매매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지진이 나서 삐삐삐 핸드폰에 문자가 왔잖아요. 삐삐삐 좀 이렇게 무섭게. 그걸로 인해서 긴장을 했고 주가도 빠졌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까지도 지진 문자를 보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주식을 이렇게 염치 없이 욕심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렇게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니까 원전 관련한 어떠한 쪽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매체에서는 원전 안전하다라는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원전 안전하다. 지금의 포항의 지진보다 200배 이상의 어떤 지진이 발생해도 끄떡없다라는 뉴스를 나오는데, 이것이 경제발 뉴스로 둔갑해서 이거에 관련한 어떤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돼서 방송에서 추천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한 두어 달 전부터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말싸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뉴스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서 우수한 미국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한국도 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제발 뉴스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시작해서 또 관심 종목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종목 추천까지 가고, 이런 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색깔을 띄우는 거 아니야? 나 듣기 싫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구분하실 줄 알아야 손해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정치가 아니라 경제발 뉴스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강한 뉴스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 정부는 의지가 있고 돈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강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한 테마가 글로벌 어떤 환경과 글로벌의 어떤 트렌드랑 맞다면 그때는 더욱 강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홍종학, 제가 카페를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종학, 이거 한번 눌러서 볼게요. 홍종학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장관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 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겠다. 부동산을 민간 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고 그것을 다시 금융시장 투자 중심 금융시장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회수 단계에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활발한 투자 유도를 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 뭐 M&A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금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자금들을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쓸 것이고 이것을 회수하려면 코스닥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과 연기금을 통해서 잘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 안에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이죠. 지금의 핵심은. 그곳에 장관이 오늘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어떤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 집중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중소기업 관련한 어떤 정책들, 일자리 정책들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연기금의 저는 어떤 의지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연기금 기관, 특히 기관은 한 2년 정도 코스닥을 안 샀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목 몇 종목만 샀고 연기금도 주식 비중이 아주 작았고 이것들이 돌아선다면 코스닥은 아주 강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하면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시가총액이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코스닥 안에서 또 훌륭한 종목들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스닥이었나요? 그 니케이랑 자스닥이 섞인 하나의 그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어떤 식으로 지수를 소팅했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한국에서도 가칭 KRX 250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잖아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개의 종목을 섞겠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종목들 KRX 250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섞을 때 보면 한국도 분명히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일본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시총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의 시총 크기로 이제 쭉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이 ROE였습니다. ROE가 높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자, 코스닥 시장을 살리자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KRX 250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코스닥 중에 그쵸? 코스닥 중에서 지금같이 시가총액이 크고 ROE가 높은 순서대로 아마 KRX 200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도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분명히 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ETF를 통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ETF 매매는 이것들을 기계적으로가 중요한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좀 확인하시는 정도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금융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새로운 장관도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해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오늘 게임 관련한 것이죠. 셧다운 폐지 조짐도 포스트 바이오 꿈꾸는 게임주.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기사의 내용은 지금의 어떤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이 보였는데 이 추세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갈지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게임주, 특히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라고 나오죠.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MMORPG를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게임 인터넷상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MMORPG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올해 6조에서 내년에 8조 정도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 꽤 큰 성장인 거죠. 퍼센트로 따져도 꽤 높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사드 관련 이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 업체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 정부의 판호가 제한되면서 어떤 중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판호 문제만 출시가 미뤄졌던, 판호 문제로 출시가 미뤄졌던 어떤 이런 국내에 인기 있었던 모바일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이제는 앞으로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추측을 하는 기사였고, 지금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것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판호만 열리면 중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은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정부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랑 비교하기는 애매하고, 이것은 지금의 하여튼 정부는 게임 산업에 조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친화적인 이런 게 많습니다. 게임 친화적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국내 게임사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중요한 키워드로 하지만 그것과 함께 게임 사업을 부흥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아젠다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죠? 김병관 의원. 이 사람도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강제적 셧다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뭐 하지 말고 청소년의 게임을 언제부터 몇 시 이후로는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것이고,
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제 어떤 좀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 것이 게임 산업에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 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임 관련한 어떤 뉴스를 봤다면 추가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아마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리포트를 좀 보면 리포트가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17년도에는 게임 산업이 많이 갔다. 지수가 상승했다. 지수보다 더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8년도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너무 비슷한 색깔의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 게임 시장의 그 유저들은 한 게임을 확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급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북미에 진출한다면 뭐 이런 정도 뉴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 리포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PC게임 IP를 기반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NC소프트도 역시 추천하는, 여기선 세 종목 정도를 추천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보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요거를 여기 첨부 파일 놔뒀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첨부 파일을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리포트의 원본을 여기다 이렇게 놔뒀거든요. 요거는 32장짜리 리포트니까요. 리포트를 좀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이런 거 자주 보시는데요.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컴퓨터가 익숙지 않으면 이런 걸 찾을 데가 없다라고 많이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북미 시장 두드리면 열릴 것이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NC소프트 IP는 사라지지 않는다. 펄어비스 모바일 출시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은 넷마블과 펄어비스를 매수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넷마블과 펄어비스 매수는 다 끝난 상태이고 이제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리포트 안에도 나오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넷마블이 더 좋을 것이고 연 단위로 봤을 때는 NC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펄어비스는 너무 강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코멘트를 좀 적어놨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사실은 게임주들은 있습니다. 실적이 담보된 웹젠, NHN엔터, 위메이드, 게임빌, W게임즈, 요 정도만이 실적이 담보된 게임주인데, 그래도 대장주는 넷마블과 펄어비스, 뭐 NC 정도가 대장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왕 매수할 거면 대장주를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싫다라고 하면 적어도 요 정도의 게임 종목 정도만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차트를 볼까요? 웹젠부터 한번 쭉 볼게요. 한번 웹젠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좀 봐볼게요. 웹젠 이렇게 보니까 좀 잘 감이 안 오겠네요. 그죠? 500개 정도.
한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1차 때는 잘 매수하지 않고 두 번째 돌아갈 때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여기를 깨도 매수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웹제는 지금 과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부적합하고요. 이 종목은 슥 가고 있죠.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은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도 슥 가고 있는 모습. 위메이드도 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일간 차트에서 가까이 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10일 이평선 정도라도 붙어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빌 W 게임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예. 게임빌과 W 게임즈도 한번 볼게요. 게임빌은 오늘이 아주 좋은 모습이 좀 나왔어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고, 지금 보면 오늘 8%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 매물대들을 강력하게 돌파했고 저 멀리 있던 전고점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눌렸을 때 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눌렸을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좋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 언저리까지는 매물대들이 많은 이 언저리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간다면 이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볼 때 ROE를 먼저 보자고 했죠. ROE가 7에서 15, 두 배로 점프하죠. 그럼 주식은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여기서부터 쫙 실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할 때 요 정도까지는 하락의 일수들이 좀 많았지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승의 캔들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W 게임즈, W 게임즈도 좀 슥 가고 있죠. NHN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아마 슥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천천히 슥 가는 것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만 좀 따져보자면 P&E 솔루션 같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슥 가는 것,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에선 수익이 안 납니다.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고 변동도 많고 지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모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W 게임즈 이런 것들도 단기 매매, 어떤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런 걸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W 게임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버티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눌릴 듯 계속 좀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오랫동안 좀 봐야 되는 회사인 것 같고,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종목은 내년에 ROE가 꺾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매수할 때 2018년도에 ROE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이번 연도에 매매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이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 매수를 지금 3차 매수했고 평균 단가가 16만 원 정도인데 한 20% 정도 수익이 났으니 이제는 매매를 준비해도 된다. 이익 실현을 더 큰 수익을 원할 수도 있지만 내년이 꺾이는 것은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고 이게 약간의 하락 조짐이 보이면 네마블 게임즈는 매도를 할 것이고 아마 펄어비스는 좀 길게 볼 생각입니다. 펄어비스는 일단 요 정도까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뉴스도 경제 뉴스도 정부 정책에 관련된 뉴스 거기서 게임에 관련한 어떤 좀 게임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 게임 안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놈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긴 하진 않았지만 넷마블 게임을 고른 이유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넷마블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이제 다른 뉴스를 하나 보면 마지막으로 요 뉴스만 한 번 더 보면 이건 보도 자료예요. 보도 자료. 오늘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 첨부 파일 저장해 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 글씨를 크게 해볼게요. 너무 클진 모르겠지만 이게 좋을 것 같네요.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 보도 자료 에너지 신산업정책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경호 과장, 김태우 사무관.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설명해 줍니다. 뭐 그렇게 친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ESS가 뭔가요? 라고 하면 설명해 줍니다. 네,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인터넷이 불편하면 전화하십시오. 이쪽에다가 정말 친절히 가르쳐 줄 겁니다. 친절은 빼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어떤 얼개는 잘 알려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ESS 렌탈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보도 자료를 원본을 꼭 먼저 봐야 돼요. 뭐냐면 어느 뭐 회사든 어떤 정부든 간에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기사화될 때가 있거든요. 이 기사에다가 이 보도 자료에 살을 많이 붙이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그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주 객관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나를 통한 어떤 그냥 투과되는 거 정도로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봤는데 최근에 후배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국민 뭐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 그 동생한테 좀 물어보면 지금 자기네들은 어떤 이런 무언가를 가지고 국민들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기준점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이것을 주입하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는데 최근 기자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살이 붙은 기사가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보도자료 원본, 보도자료를 그냥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따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간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에너지 장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비쌌다. 그래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은 설치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 어떠한 특례, 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렉 가중치를 종전에는 1에서 1.5까지 줬는데 태양광은 5, 풍력은 4.5까지, 신재생 연계 ESS에는 가중치를 그렇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임대라는 겁니다. 임대라는 것이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고객이 있고, 렌탈료, 그러니까 렌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렌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렌탈료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ESS를 통해서 번 돈을 활용해서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그러니까 그 삼성카드 그리고 렌탈 사업자, SGI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보험까지, 메리츠 화재의 보험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딱 들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요거에 대한 중요 내용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좀 표시를 했고, 아까 렉이란 거는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가 조금 써봤는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제가 여기다 쓴 건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어떤 경제성이나 실효성의 이유 때문에 실제 사업자들이 태양광에 ESS 연계하는 사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투자 기간,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치하려면 설치를 하면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많이 되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요것들이 사실은 어떤 설치를 할 때도 부지의 어떤 조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설치하려고 어떤 회사를 알아봐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사기성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을 설치할 때. 그리고 이런 거죠. 이게 대출이 8, 9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냥 땅만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많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 땅만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설치하자라고 하고서 이 중간 브로커라는 사람은 이거를 설치하고 10원도 돈 안 들어가게 설치해 줄게 라고 해서 대출을 다 갖게 하고, 보통 요것을 뭐 몇 억을 드는 이 설치비를 여기서 나온 전력을 경매를 통해서 수입을 환수하고, 이것으로 한 10년 가까이 돼서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뭐 매월 몇백씩 나와서 노후연금에 써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좀 이렇게 딱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쪽에서도 국내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쪽이 보완책이 많이 필요한 거를 절실히 좀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던 거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ESS 설비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안정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정부도 이걸 보급하기에 노력했다라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공장, 사업장 이런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경우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함께 연계하여서 설치하면 안정적으로 전기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공장이나 뭐 여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도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를 원한 친환경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기업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어차피 렌탈이니까. 과거엔 이거를 다 샀거나 전액 대출을 받았어야 됐다. 근데 대출이 한 8, 90%까지 나오다 보니 마구잡이로 시골 사람들한테까지도 잘 이해 못하는데도 이것을 막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선불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고 도망가는 사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정부의 어떤 의지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도 봐야죠. 돈이 정말 집행되는지. 여기들 제가 따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1조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라는 거고, 이 상세 내역은 이 정도인데, 발전 차익 지원, 이게 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 5, 6% 정도 이상이 꽤 큰 쪽인 거죠. 그리고 금융 지원 쪽으로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탑픽은 OCI 웅진에너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OCI 웅진에너지라는 것이고, 나머지 실적이 담보되는 삼성 SDI, 신성 ENG, PNT, LS안정, PN솔루션, 상하 프론테크 정도가 실적이 담보된다 라고 하면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역시 한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의미 있게 좀 좋은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좀 양봉이 나와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좀 취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좀 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볼게요. OCI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EPS가,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료를 만든 건데 2018년도에 바닥을 찍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17년도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찍는다는 것에 2017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ROE도 한번 보면 ROE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상승이 강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OCI도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OCI 같은 경우는 5차 매수까지 해서 일단 매수가 다 끝난 상태니까요. 일단은 수익 극대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웅진 에너지.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쫙 올라왔죠. 근데 한번 크게 눌렸었잖아요. 이때 그 트럼프 쪽에 어떤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전고점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어떤 눌림과 이 저항과 어떤 매물대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한 번의 눌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바로 사자고 사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큰 기업은 좀 별로이긴 한데, 그쵸? 지금은 요 삼성 SDI는 지금 좀 확 막혀 있는 느낌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 저는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으로 보겠습니다. 주간. 여기 표시를 해놨네요, 제가. 요것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가 바닥. 그래서 여기 바닥을 만들고 한번 눌린 다음에 잘 그 바닥권을 좀 튼튼히 다진 이후에 한 이 정도 언저리 한 2,200원 정도 대의 아래에서는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모습이 요런 모습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하고 또 빠질 수 있는데요. 바닥을 잘 다지는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기업을 실적을 좀 보면 ROE만 봐볼게요. 마이너스 이번 연도가 바닥이죠. 내년에 14, 27로 껑충 뜁니다. 그럼 움직여야겠죠, 종목은. 그래서 아마 저는 주간 차트상 요 부분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바닥을 명확히 어떻게 알 수는 없고요. 어떤 모양이 됐을 때 하냐면 이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50일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200일 이평선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요런 모습일 때, 200일 이평선이 밑에 있고 50일 이평선이 위로 갔을 때, 이렇게 정배열돼 있을 때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그죠? 50일 이평선이 이 위에서 놀 때, 요런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을 보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게 뭐 3개월 될지 6개월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좋은 모습이 나올지. PNT는 요 눌리는 모습이 어떻게 잘 해결돼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 뻗쳐 나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그려보면 이 201평선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준다면 종목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LS 산전. 아이고. LS 산전은 좀 모습이 더 좋죠. 200일 이평선이 확 휘었죠. 그리고 그 위에 50일 이평선이 올라타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근처에서 매수를 좀 기회를 엿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볼까요? P&E 솔루션도 조금 애매하지만 이쪽에 업황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P&E 솔루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보기 좋고. 상하, 이 종목 역시도 아까 비슷한 모양이 있었죠. 아이고, LSN이 아니고, 음, PNT와 상하, 잘 보세요. PNT와 상하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좀 묶어서 같이 이런 종목들은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좀 구별해서 보고 그 뉴스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치발 뉴스랑은 좀 헷갈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 마지막으로 시장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는 분산이 너무 많이 나왔다. 코스닥은 반대로 너무 급등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 어떤 부담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통해서 보자라는 것이고 뉴스도 정치 뉴스는 피하자. 그리고 오늘 뉴스 소개했던 거는 홍종학 장관 관련해서 중소형주 혹은 벤처 이쪽에 어떤 힘을 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금 걷어내야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018년도에도 게임 시장은 클 것이다. 6조대에서 8조대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ESS 렌탈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작지만 그래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요것이 다 아주 강력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최선호주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뉴스로서 좀 힌트를 얻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식하는 방식은 많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회사를 전화 주시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합니다. 1588-5380으로 그 개인 그 관리자가 있잖아요. 관리자 바꿔달라고 해서 종목 관련된 것들은 꼭 문의를 많이 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